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여행지리 이충고등학교 지리교사 김재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9페이지 지도 학습을 계속해 볼게요. 오늘도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189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우리나라 지역지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지리 내용은 한국지리 여행지리 공통으로 우리나라의 그 지명과 해당하는 지역 위치를 학습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1,4반 학생들은 189페이지 펴주시고 우리 70반 학생들은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70반 학생들은 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국지리 수능특강 교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189페이지 같이 봐주시면서 학습하면 더 큰 효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업 내용 시작해보고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189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전통적인 지역명, 행정구역, 북한의 그 주요 도시,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끝부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빈칸에다가 도시 이름을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로 안에 해당하는 지명을 쓰고 해당 지역에는 빗금을 쳐보자. 네, 고3 학생하고 안 어울리게 수능특강에서 색칠 공부를 시키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고 구글어스로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자료 바로 이 위에다가 제가 띄워드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의 북서쪽에 있는 모모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대요. 여기는 지도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제가 자세하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렸지만 행정구역이 글자에 가려지니까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지도가 있죠. 자, 1번 문제가 서울의 북서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도에서는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놨을 때 위에가 북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이니까 서울의 북서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고양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양시는 재밌는 게 고양시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예, 이게 바로 캐릭터인데요. 일종의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우리가 요새 지역의 그 관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사업을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역마다 각각 이제 캐릭터라는 게 있거든요. 평택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벤치마킹했어요. 이 일본의 구마모토현이라는 곳에서는 이 구마모토현하고 한자하고 곰을 상징하는, 곰을 말하는 그 쿠마하고 한자는 틀린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네. 그럼 구마모토현의 캐릭터를 쿠마몬으로 하자. 그래서 그 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쿠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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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모토의 호시 쿠마몬. 사실 일본의 지역 캐릭터 문화는 우리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시에서도 동네 이름이 고양시다 보니까 이 고양시의 지역 캐릭터를 정할 때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죠. 그렇게 된 사실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이 고양시에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산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산신도시. 사람들이 일산신도시는 잘 아니까, 고양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고양시 행정구역 안에 일산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일산시가 정식 행정명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사람들이 일산시로 잘못 알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양이를 캐릭터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능특강에는 고양시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이 고양시 말고도 제가 색칠해 볼게요. 고양시 말고도 서울의 5대 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90년대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고 노태우라는 분이 대통령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서울의 그 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과밀화돼서 집이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5군데의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정말 주택 200만 호 지었어요. 그동안 정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란 대역사를 추진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고 집값이 내려가게 하는 등 주택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주택 200만 원 막 아파트를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양시 행정구역 안에 뭐가 생겼냐면 일산 신도시가 생긴 거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 칠해 볼게요. 성남시라고 하는 이 시에 분당 신도시가 생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양 요 부분 여기 안에 안양에 평촌 신도시가 생겼고요. 또 군포라고 하는 동네 여기 요 동네에 삼본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겼어요. 거기 더불어서 서울에서 인천 가기 전에 부천이 있잖아요. 여기에 부천시 안에 중동 신도시, 상동, 중동, 하동 할 때 중동 신도시 이렇게 해서 일산, 그 다음에 중동, 평촌, 그 다음에 삼본, 분당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들을 일기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서울 바로 주변에 있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단지만 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좀 어려운 동네 아니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도시로 성장을 했죠. 이 도시들을 일반적으로는 위성도시라고 해서 서울의 위성이다. 서울에 기생하는 도시다. 출퇴근만 하고 잠만 자는 도시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세월이 거의 30년가량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학교, 백화점, 병원 이런 것들도 무지무지 많아졌죠. 오히려 서울 중심부보다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게 일기 신도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명은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성남시 안에 이런 신도시들이 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어쨌든 고양시가 되겠네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여주. 여주 찾아볼까요? 여주가 여기 있네요. 여주.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여주. 그 다음에 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으며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부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상표로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주 근처일 거예요. 쌀로 유명한 동네 어디죠, 여러분? 네, 임금님표? 네. 이천. 여주와 이천이니까 여기 요렇게 요 두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쌀로는 제일 유명한 동네죠. 물론 뭐 철원쌀도 유명하고 평택쌀도 유명한가? 뭐 아무튼 그렇지만 여주하고 이천쌀 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이 쌀의 그런 네임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충청북도와 접하고 있다. 충청북도 경계선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천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서울의 북동쪽에 선생님 얼굴이 가리고 있네요.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경기도와 접하고 있다. 그럼 볼게요. 경기도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래요. 그러면은 춘천에 해당하죠. 강원도니까 당연히 강릉도 조선시대의 큰 도시고 원주도 분명히 큰 도시여서 강원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춘천이 그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됐죠. 사실 인구는 선생님 기억에 원주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원주가 한 35만 정도 되고 춘천이 한 30만이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28만, 27만 정도? 근데 춘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원대학교가 위치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로 호반의 도시라고 불려요. 소양강 다목적 때문에 소양호라든지 춘천 때문에 춘천호라든지 그리고 서울과 경춘선 이렇게 도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춘천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도청 소재지 한번 다 찾아봅시다.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잘 아실 거예요. 수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의 도청 소재지를 살펴볼게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청주에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원대학교 있는 청주.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원래 대전에 있었지만 대전은 도가 아니라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던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이전을 했어요. 어디로 이전을 했냐면 내포신도시라고 해요. 내포신도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극찬했던, 그리고 영화 명당에 나왔던 흥선대원군 묘소 그 가야사에서 그 가야산 일대 지역에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라 해서 이 홍성예산 여기에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가볼까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죠.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이것도 원래는 광주에 있었지만 광주가 광역시다 보니까 도로 옮기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요 영암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목포 생활권입니다. 이 경계 쪽에 거의 목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경상북도도 원래 대구에 있던 도청 소재지가 안동하고 예천 요 사이 안동 요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는 이거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기억에 83년, 84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창원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을 했고 그전에는 여기에 마산이라는 도시도 있고 창원이라는 도시도 있고 진해라는 도시도 있는데 여기 이제 마산이 도청 소재지를 가져가겠다, 진해가 우리가 경남도청을 가져가겠다 지역 갈등이 있어서 그냥 마산과 진해 중간 지점에 경상남도 신도시인 창원, 그래서 이 창원에 경남도청 소재지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심시티를 한 거죠. 그 도시 남쪽 지역에는 공업단지, 기계공업단지를 만들고 그 다음 도시 북쪽 지역에 중앙대로에 상가를 배치하고 그 양 날개편으로 이제 그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건설된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지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어스를 보시면은 이게 계획도시인지 그냥 무질서하게 확장된 도시인지 그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유성사진이 아니라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서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서울은 말 그대로 이 사대문 안 우리 서울역이니까 숭례문이 여기 어디 있겠다. 여기 위에서 내려다본 숭례문 요거죠. 요거 불타서 이제 복원한 거. 그 다음에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 한 게 여기 동대문 DDP 프라자가 있으니까 여기 흥인지문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그 문은 안 남아있죠. 그죠? 서대문 같은 경우엔 서대문구가 나오네. 서대문 이쪽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문, 풍수에서 북쪽은 약간 음기를 상징하고 음침하다라 그래서 소지문이라 그래서 있긴 있는데 뭐 조선시대 때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관, 죽은 사람들이나 들락날락 했는 뭐 그 정도로 용도로 사용했고, 그래서 서울 사대문안은 그 여태까지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터라 굉장히 가로망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위치 라벨을 끌게요. 이렇게 집도 이렇게 되게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망도 어지럽죠. 특히 6.25 사변 이후에 그 용산 자락에 그 사람들 안 살던 동네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 자, 요런 동네 보면요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길도 복잡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60, 70년대 이촌양도 시대에 그 관악산 자락에 난곡 이런 동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생겼던 집터 이런 데 보면요 도로망이 되게 이렇게 복잡해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네모 반듯하네. 이것도 산자락에 이렇게 지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강남을 보시면 다릅니다. 강남은 이렇게 직교형으로 돼 있어요. 도로가 딱 네모 반듯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질서하게 확장된 게 아니라 도시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거구나.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멕시코시티를 잠깐 가볼게요. 이 이촌양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멕시코시티로 이렇게 이촌양도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축소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도로망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했지만
자, 이런 식의 주택단지들이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각 네모 구역 안에 이런 길다란 부분은 학교나 관공서 건물 뭐 그런 것들이 되고요. 각 구역별로 중심지에 학교를 배치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멕시코시티 인구가 1000만 명이 뭐야? 1000만 명도 훨씬 넘지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죠. 야, 이런 데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길 찾기도 쉽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그리고 멕시코시티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발고도 자체가 지금 선생님 사진으로 가려졌지만 2000m급 이상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은 거죠. 자, 다시 그래서 구글어스로 돌아와서 서울에다 맞춰놓고 진행을 할게요.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강원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군사분계선,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은 뭐뭐이다. 강원도의 북서부래요. 그러면은 다시 강원도를 한번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볼게요. 강원도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강원도 중심을 여기라고 대충 놓으면 북서쪽이잖아요.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하고 맞닿아 있고 경기도하고도 맞닿아 있는 곳은 철원이죠. 철원. 그래서 4번 답은 철원이 됩니다. 철원은 지리에서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용암대지로 많이 나옵니다. 용암대지. 보통 중학생들만 해도 몰라요. 우리나라 화산지형 하면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정도 아는데 여러분들 이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일반인이네. 내년이면.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화산지형 중에 하나인데요. 용암이 산처럼 폭발해서 분출한 건 아니고 지각에 땅에 갈라진 틈에서 정말 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초연기성 용암이죠. SiO2 함량 비율이 48% 이상인 초연기성 용암이 정말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냥 쭉 강물처럼 흘러서 낮은 지역을 메꾸고 덮어서 생긴 땅이 철원입니다. 그래서 철원은 여기 맞아. 최근에 지진이 있었죠. 평강 지역, 철원 평강 지역을 묶어서 철원 평강 용암대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용암이 이 오리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분출하기 시작해서요. 한 55만 년에서 4만 년 전까지도 구석기 때예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용암이 분출하는 걸 봤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용암이 흘러서 이 철원 지역을 덮었고 연천의 일부, 임진강을 따라서 파주까지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암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용암대지에서는요, 제주도하고는 다르게 관계농업, 그 임진강이나 한탄강 물을 끌어올려서 벼농사가 가능해요. 제주도는 기반암 전체가 현무암이지만 이 철원 용암대지는 기반암은 시원생대 때 편마암 위에 현무암층이 뭐 두꺼운 곳은 두께 100m, 얇은 곳은 뭐 20-30m 이렇게 덮고 있는 곳이라 강물을 끌어다 올 수 있다면 논농사가 가능해요. 제주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5대 쌀이라고 철원도 쌀이 유명하긴 합니다. 4번 볼게요. 4번 강원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이거 방금 했지. 죄송해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모모는 경기도 충청북도와 접해 있다. 요거는 원주에 해당합니다.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비록 춘천이지만 원주는 강릉하고 원주, 조선시대의 두 개의 도시를 얘기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요. 상대적으로 교통이 지금보다는 불편했던 60-70년대에는 그래도 이 원주가 춘천에 비해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71년, 72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어느 정도 강원도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편에 속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나마 공업이 제일 발달한 데가 원주에 해당해요. 그래서 원주는 경기도 충청북도와 접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원주에 그 지방 캠퍼스 있는 거 알잖아요. 야, 이 선생님이 사진 옮겨야 되겠다. 이거 불편하다. 사진 옮길게요. 자, 사진을 옮겼습니다. 6번 살펴볼게요. 서울의 중앙에서 정동 쪽으로 바다가 만나는 곳에 뭐뭐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단오제가 열린다. 서울의 중앙에서 경복궁이라고 칩시다. 정확하게 동쪽으로 바다가 만나는 곳. 그러면은 서울에서 정확하게 동쪽 가보죠.
서울에서 띠띠띠띠띠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면은 강릉에 여기에 바로 정동진이라고 있습니다. 정동진은 강릉 안에 있는 항구예요, 항구. 보통 진자가 들어가면은, 지역 명칭에 진자가 들어가면은 항구 도시인 경우가 많아요. 뭐 울진이라든지, 서울의 노량진도 항구였어요. 그 배가 조선시대에 노량진까지 와고. 그래서 지금 노량진 아직도 수산시장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동진이 있는 동네는 행정구역이 강릉이니까 강릉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여기다 적어야지. 강릉입니다. 네, 단오제가 열린다. 지역축제인데요. 지역축제는 나중에 계약해서 제가 따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역축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 아산만 남서쪽 연안에는 여기가 아산만이거든요. 아산만. 이게 아산이고. 선생님, 당진만 화성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사실상 거의 가보시면 바다나 다름없잖아요. 우리 아산만 방주제나 삽교천 여러분들 놀러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아산만인데, 아산만 남서쪽 연안, 남서쪽 연안이니까 당진이죠, 당진. 당진도 진짜로 끝나네? 맞아요. 예전에 당나라로 가는 항구가 있다 그래서 당진입니다. 자, 북동쪽 연안에는 화성, 그 다음에 자, 반가운 지명 나왔네요. 평택이 위치해 있다. 평택만 해도 한국지리에서는 수능에 제법 많이 나와요. 자동차공업 발달해 있고 뭐 그런 걸로. 자, 8번. 모모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와 접하고 있다. 광역시 여기에 굵게 표시한 데 많이 나왔잖아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행정수도, 정부종합형사가 있는. 서울은 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그러면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광역시니까 세종의 남쪽이니까 대전에 해당하겠네요. 대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다음 9번 가봅시다. 9번 대전의 서쪽에 있는 모모에서는 머드 축제가 개최된다. 이거는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진짜 가볼만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 축제 중에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머드 축제는 여름철에 이 대천해수욕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신기하면서 많이 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갯벌이 풍요로운 나라도 드물거든요. 세계 4대 갯벌 하면은 뭐 브라질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의 펀디만, 그 다음에 또 어딜까 프랑스 하고 영국의 그 노르망디 해안, 노르망디가 아니라 생말로 그 몽생미셸 있는 그 정도 세 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 네 군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갯벌은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전의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해야 되잖아요. 갯벌이 있어야 되니까. 보령에서는 이 머드 축제라는 지역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지역 축제 개최하는 데가 바로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수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곳. 공지어서 있는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보령 머드 축제 현장입니다. 진흙을 온몸에 바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진흙 문화의 매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들 어디서 오셨나요? 뉴질랜드. 다양하게 오셨네요. I'm very excited. It's really fun. 머드 축제는 영국의 BBC 방송에 자세히 소개가 되는가 하면요. 또 미국 CNN까지 가장 가고 싶은 축제로 소개할 만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새만금 방주제가 있고, 이거네, 새만금 방주제. 요거, 원래 간척사업 하려다가 환경 문제로 전부 다 메꾸기에는 그렇고, 지금 군산 일대 개발하려고 하는. 북쪽은 금강하류와 접하고 있는 지역. 북쪽은 새만금 방주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북쪽이니까, 요거는 군산이 되네요, 군산. 군산이다. 재작년인가요? 그 GM대우, 제너럴모터스 GM대우 군산공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많이 무너진 그런 곳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지역인데, 네, 11번 볼게요. 굴비로 유명한, 굴비 하면은 영광이죠, 영광. 영광은 전라남도의 북서부, 전라남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라남도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다. 그 고려 인종 때였나요? 그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이제 실패를 해서 유배를 가잖아요, 영광으로.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생선을 먹다가 맛있어서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다, 올렸다. 하지만 이건 뇌물이 아니다. 뭐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뭐 굴비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유래도 있고요. 사실 이 지리적 표시제 나중에 개학해서 배우면은 그 지역 음식물이나 그 제품들의 지역 명칭 들어간 거 많잖아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던데. 청양고추는 충남 청양에서 그 생산된 고추가 원래 청양고추인 겁니다. 맵다 그래서 뭐 청양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많이 파고든 은근히 그런 지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차차 지리 시간에 배워 나갈 거고. 다음 12번 한반도 남서쪽 다도해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은 뭐뭐다. 한반도 남서쪽이니까 이쪽이 돼야 되겠죠. 남서쪽. 고흥인가? 아니네. 고흥은 육지하고 연결돼 있네. 개로 유명한 진도에 해당하죠. 가장 큰 섬은 진도입니다. 그리고 이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요게 이제 울돌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 하깃진. 네. 200대 13. 자, 13번. 전라남도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경상남도와 맞닿아 있는 부문은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 제철 유명하면은 포항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라남도 남동부라 그랬으니까 포항은 아닌 것 같고 바로 광양제철소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14번. 경상북도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모모는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경상북도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해안가에 위치해 있대요. 그럼 경상북도 바닷가의 제일 북쪽 끝을 찾으면 되겠네요. 찾아봅시다. 경상북도가 여기니까 여기 울진이네요. 울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울진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선생님이 여기에 이게 아니지. 아까 여기다 썼지? 영광하고 울진 얘기했잖아요. 영광하고 울진은 공통점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이에요. 영광, 울진,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네 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경상북도 내륙 지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 자, 눈으로 한번 찾아보죠. 경상북도 내륙 지역. 경상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뭐 경주 아니면은 안동쯤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안동이죠, 안동. 여기서부터 내륙 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하회마을도 유명하고요. 뭐 탈춤도 유명하고요. 국제 탈춤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그 예전이긴 하지만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다가 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 문화의 본고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 유교 문화 하면은 가장 으뜸으로 꼽는 그런 곳이죠. 하회마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천이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 돌아갈 해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공류하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하회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16번. 영일만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남쪽을 경계로 맞닿는 지역은 무엇이다. 영일만의 남서쪽. 영일만.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면은 제철공업으로 찾으면 돼요. 일단 영일만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호미곶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호미곶, 호랑이 꼬리 부분. 그럼 영일만이 위치해 있다. 보나마나 포항에 해당하고요. 포항은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 도시의 남쪽과 맞닿아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명칭을 보면은 경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의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약속대로 이 189페이지만 딱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 쓰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뭐 여행지리든 한국지리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우리나라의 네임드급 그런 지방 도시들 뭐 그런 것들 설명한 거라 그냥 뭐랄까요, 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식 정도?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냈는데 이 191페이지에 조금 더 지역에 이제 도별로 구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일단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그 한국지리 1, 4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못했던 미진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한반도의 지체구조에서 경동성 요공 용기부터 다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지리 학생들은 이제 이게 자꾸 연기가 되면은 이제 여행지리 PDF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여행지리도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저도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 지리 학습 해주시느라, 지도 학습 해주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